저는 저거 보고 네. 서울시장의 힘이 대통령만큼 세질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세지죠. 그러니까요. 서울 게다가 지금 저걸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공무원 행정력이 필요한데 그 예. 공무원 행정력이 서울시가 제일 높다고 친다면은 예.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정부 눈치 안 보고 음. 그다음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재건축 건축 관련해서 모든 절차를 다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말 그대로 대통령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만 3천조 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주택까지 다 합치면 한 4,500조 원이 되는 그 마켓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네. 한국 주식시장 2배를 뭐 이제 손에 들고 움직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랑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이 부분은 윤 정부 거를 계속 이어가는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 수요 부분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일 달라진 거는 그 이전 모든 정부랑 다르게 아까 대출에서 수요를 다룬다고 했는데 DJ 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는 민간 가계 수요 중심이었고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론, 그다음에 요즘 뭐 지분형 모기지 특례 무슨 론이든 각종 론들이 다 정부의 그 대출 성장을 유도하는 형태의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승계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건 한번 넘겨보고요.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런 것들의 재원 조달 방안이 네. 그냥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기금 활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여기 지금? 첫 번째는 주택도시 기금은 이제 청약에서 들어오는 건데 네. 결국은 이것도 청약 통장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윤 정부에서 청약을 또 청년은 25만 원으로 높여놨는데 네. 이게 기금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주택도시 기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재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성이 좋으면 민간 자본으로 조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뭐 캐나다 연기금도 우리나라 임대주택 사업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너무 막 재원에 집착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만 공공이 30만 원 하겠다고 한 거니까 자기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가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공공 민간 합쳐가지고 푸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재원 부분에서는 공약지를 보면 좀 허술한 것이 네. 그냥 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써놔가지고 그냥 세금으로 하겠음. 네, 그래서 뭐 좀 아쉬움이 많죠. 그런 부분은 공약을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조금 뛰어넘어서 얘기하자면 세금으로 하겠음인데 네. 온갖 세금을 다 감세한다고 써 있거든요. 예. 김문수 후보는. 전 그래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뭐 미국 대선에서도 나왔던 말인데 예. 뭐 이런 트럼프가 감세하고 뭐 감세하고 뭐 감세하는데 어떻게 하냐는데 베센트가 아주 명언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경제가 살아나서 예. 낙수 효과? 경제가 살아나면은 결국은 개인들이 내는 총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회전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기는 제가 이렇게 선의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미국은 관세라도 있지. 관세는 우리나라는 근데 예. 연방 세수에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이제 그걸로 지금 얻어내는 것들이 꽤나 있으니까. 네네. 네. 아무튼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정책 중에 부동산 정책 중에 아까 이제 4번에 있었는데 GTX. 네. 그건 진짜 와 저는 김문수 후보 그 정책을 보면서 이제 네. 김문수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GTX를 런칭을 시키더니 예. 이 GTX를 A, B, C, D, E, F가 수도권 GTX고 네. 추가로 지방에도 이제 4개 지역에다가 GTX를 또 깔자. 네. 뭐 불경에도 깔고 대구 경북에도 깔고 충청에도 깔고 이런 식으로 영남에도 깔고 하면서 4개 지역에다가 GTX를 또 깔자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A, B, C도 아마 본인 임기 중에 만약에 되면은 임기 중에 A, B, C 준공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었고 네. 그런 걸 보면 GTX에 확실히 애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저 지방 광역 교통망이 필요하죠. 그건 사실이에요. 예. 특히 뭐 대전, 세종, 충남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제가 집이 청주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서울에서 청주를 가려면 2가지 방법이 있죠.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네. 근데 KTX를 타잖아요. 그럼 네. 청주에서 못 내려요. 오송에서 내려야 되는데 네. 오송은 청주랑도 멀고요. 그러니까 오송에 내려서 청주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그 시내버스밖에 없는데 네. 그거 타면 2시간 걸립니다. 네. 그리고 오송에서 세종 가는 거는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가겠지만 예. 세종에 지금 뭐 모든 공공기관이 다 간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도대체 그 교통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네. 그래서 사실 오송, 세종, 그다음에 청주, 대전, 예. 세종, 대전, 네. 그다음에 소위 대전, 청주 이렇게 연결하는
망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식적으로. 아마 예. 세종을 많이 가보시면은 다들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 저도 현직 애널리스트 할 때 우정사업본부 세미나를 세종에 월에 한 번씩 갔는데 네. 갈 때마다 오송에 내리면은 거기 CRT, BRT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거나 또 맞아요. 세종에서 대전을 또 가려고 하면은 대전 지점에 가서 세미나 하려고 그러면은 대전에서 세종도 가까워 보이지만 또 택시 타고 한 꽤 30-40분 걸려요. 가야 예. 되고 그 대전, 세종, 오송, 청주는 중부권으로 지금 어느 정부가 되더라도 네. 그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저런 지역의 광역 교통망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그 GTX망은 네. 이제 사실 수도권 DEF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자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현 도시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저런 GTX망이 수도권에 지어지게 된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지방 소멸하는 음. 과정에서 이정 도시를 어떤 개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GTX를 짓는다고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약화를 막아질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교통 기능이 들어간다면 그다음 자연스럽게 다른 기능들 일자리도 그렇고 네. 교육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각 도시 권역을 살리는 형태의 노력이 수반됐을 때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지 현재처럼 서울 쏠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지방에 GTS를 깔게 되면 이건 미래에 예. 너무나 많은 인프라 유지 보수 재정 예. 이게 폭발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로 거의 망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잘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민자 유치. 네. 이것도 다양하게 사실 다양하게 써 있었죠. 수익성이 나야 사실 민자가 들어오는 건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SOC 예산 재조정 요것도 뭐 저한테 쓰라고 해도 요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짚었지만 김문수 후보는 그 상속세제 개편을 중산층 자산 증식의 한 분야로 넣었어요. 그 이제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소위 중산층 이상을 대표한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사실은 관련 그 세제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도 같이 넘어가면은 네. 국힘에서는 전반적인 세제 완화를 좀 많이 바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되고 네. 그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랑 통합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평소 생각하던 방향이라 가지고 너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재산세율 자체는 높여야 올려야지 되고. 되겠죠. 그리고 이건 사실 임차권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또 폐지를 해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지금 현재 중과 중이고 네. 대통령 시행령으로 26년 5월까지 연장시켜 놨는데 양도소득세 중과도 그냥 다 완화시키겠다. 네.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로 기본세로 돌려놓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아예 걷지 말자. 막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세 부분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완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조세 부분은 우리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중과세가 너무 많고 세금마다 다 비율이 달라 가지고 네.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모든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가지고 가는 분들이나 계산하기 좀 쉽지 않을까.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네. 사실 취득세 중과도 있고 양도세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가 있고 네. 그리고 보유시 재산세는 이중으로 되어 있고 재산세는 물건에 과세하고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니까 또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종부세가 만들어진 게 부자를 과세하겠다는 그런 컨셉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종부세로 인해서 전 재산세가 못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세는 다 일본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일본을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 얻을 수 있는 게요. 재산 보유 과세는 임차권이랑 같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재산세가 높다고 한다면은 임차권이 잘 보장이 안 되는 게 맞죠. 뭐냐면 갖고 있는 사람한테 높은 재산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을 잘 보장해 주지 않는데 역설적으로 재산세가 낮으면은 임차권이 굉장히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소위 1940년 체제에서는 2차 전쟁 때 남편들이 다 군대 가니까 네. 미망인들만 집에 남아가지고 그 임차권을 보존해야 된다 생각해서 일본 정부가 극도로 낮은 재산세율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 0.2%대의 재산세율과 함께 임차인은 아예 퇴거가 불가능한 임차권 그러니까 극단적인 임차권 보장으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끌고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집주인도 그 집에 못 들어가는 일이 막 발생하고 막 오만 일이 발생하니까 90년대 개혁을 할 때 현재의 높은 재산세율, 지금은 공시 가격이 1.4%를 내요. 음. 그거에다가 낮은 임차권 보장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낮은 재산세율에 낮은 임차권 보장으로 매칭되어 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완전 임차인들이 항상 피해받는 집단이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임차권이 여전히 아주 오래 장기 임차가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하면은 재산세율은 올라가야 되는데 음. 종부세 때문에 못 올라갔으니까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음. 이제 약간 좀 올리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형 화이트 존을 도입하겠다. 네. 그래서 민간 주택 시장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제 그 규제 싹 없애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그러니까 규제라고 하는 것이 용적률, 예. 건폐율, 고도를 포함한 건축 관련 모든 규제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게 전부 없는 정말 깨끗한 빈 도화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는 이 화이트 존을 도입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1981년 택지개발 촉진법스러운 것을 공급 부분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뭐 아무거나 지어라 이런 음. 거니까요. 시행이 된다면은 굉장히 강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 예. 그대로 택지개발 택촉 이제 특별법 성격의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저걸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을 한다라는 내용이 써 있는데 네. 이거는 근데 진짜 빨리빨리 진행해라 이런 얘기죠? 이것도 그러니까 화이트 존이랑 유사한 개념인데 현재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개입하는 거는 네. 없죠. 예. 지자체가 다 하는데 근데 중앙부처에서 뭘 정하냐면 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음. 용적 건폐율 네. 이런 법을 정하는데 그걸 베이스로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음. 이것을 이양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지자체에서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건폐율 같은 거를 정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지자체 기준으로 보면은 뭐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의 획일적인 그런 국토계획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절차도 그렇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실현이 된다면은 음음. 와 이거 하여튼 뭐 변화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저거는. 저는 저거 보고 네. 서울시장의 힘이 대통령만큼 세질 것 같다. 어마어마하게 세지죠. 그러니까요. 서울 게다가 지금 저걸 아무리 완화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공무원 행정력이 필요한데 그 예. 공무원 행정력이 서울시가 제일 높다고 친다면은 예예.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정부 눈치 안 보고 음. 그다음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재건축 건축 관련해서 모든 절차를 다 자체적으로 집행을 음음. 하면서 뭐 말 그대로 대통령 이상의 권한을 갖게 되겠죠.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만 3천조 원이고 그다음에 다른 주택까지 다 합치면 한 4,500조 원이 되는 그 마켓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네. 한국 주식시장 2배를 뭐 이제 손에 들고 움직이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 것 저 어떨 것 같아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요? 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서울시장 따라서 이제 상당한 이런 들쑥날쑥이 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대책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 놨어요. 네, 그래서 찾아보면 내용이 많더라고요. 네. 세제도 있고 공급도 있고 네. 교통 개혁도 있고 네. 찾아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볼 텐데 네. 비교적 그 10대 공약 안에는 부동산 내용이 많진 않아요. 예. 이번 공약집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예. 더민주가 그동안 뭔가 좌파적인 그런 면모에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우파적인 중도 우클릭을 표방하며 기사도 굉장히 많았고 외연을 넓히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많았는데 공약집은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네.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공약집이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약집과 이재명 대표가 좀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약집은 완전히 문재인 정부 때 공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맞나? 특히 유세 과정에서도 나왔던 네. 해수부를 부산으로 보낸다거나 예예. 기재부에 대해서도 기능을 좀 해체하는 내용을 음. 담아 가지고 소위 정부 부처 재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서 저는 뭐 코스피 5천 뭐 이런 게 공약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빠져 있고 네. 그냥 제 노동권 보장과 막 이런 살기 좋고 민주주의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걸 봐 가지고 예. 그래서 약간 그 최근에 여러 행보를 다 못 따라간 공약집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공공임대주택을 고품질로 건설을 네. 하겠다라고 써 놨어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고품질로 짓겠다고 하는 건데 그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안 전혀 써 들어있지 있죠. 않았어서 예. 아까 김문수 후보 정책에서는 10만 호, 20만 호라고 들어있기 음. 때문에 이거라도 있었는데 그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만 있고 이제 소위 값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문과생이 쓴 거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모르시는 분이. 뭔가 수치가 딱딱딱 나오고 딱딱 나면 '아 이 정도로 하겠다는 거구나.' 하는 그 감을 줄 텐데 그런 게 좀 없었고요. 그리고 후보가 사실은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기 신도시 같은 데에 음. 자기네가 공공주택을 짓는 걸 보니까 민간용 택지를 제일 좋은 데를 주고 음. 그다음에 공공은 제일 안 좋은 외곽을 주더라. 그래서 음. 그게 아니라 자기는 그냥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소위 분양을 안 하고 그냥 보유도 하고 하면서 그런 형태로 공공주택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은 그렇게 시장이 커진다면 뒤쪽에서 알아서 올 거니까 이러면서 도시 구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 맞아요. 다 빠져 있고 맞아요. 공공임대주택을 그냥 고품질로 하겠다. 이런 것만 들어 있으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에 지어서 고품질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재를 아쉬운 쓰겠다는 건지. 네, 뭐 그런 게 굉장히 아쉬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했던 게 제가 원래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은 네.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에 관해서 역세권의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네. 좀 소형 주택들을 많이 지어서 거기에서 자산 증식을 한 중산층들이 네. 돈을 많이 모으면 그 뒤에 좋은 평수로 그렇죠. 큰 평수로 갈 수 있는 그 주거 사다리를 기회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공약집에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그 공약을 만든 사람은 그걸 만들었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우리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그 팔로우업이 좀 덜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네.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써져 있는 것도 전세 전세 사기. 사기도 그렇고 월세 세액공제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걸 그냥 확대하겠다는 게 그렇게 큰 어떤 우리에게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주거 부담을 낮추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이 뭐 유명한 키워드가 먹사니즘, 잘사니즘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 부분은 먹사니즘, 잘사니즘 둘 쪽에 있거든요. 예. 근데 주거 부분의 먹사니즘에 대한 그 부담을 좀 낮추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월세 세액 공제를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주거비가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장하고 그다음에 중산층의 공공임대주택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되는 것이고 등등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도 뭔가 꼭지를 잘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봤을 때는 더민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 부동산이라는 어떤 키워드 자체를 굉장히 접근하는 거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는 적어도 지방 소멸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 게 사실 대중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 의료거든요. 네네. 근데 의료 정책에 대한 건 또 다뤘더라고요. 지방 의료. 네, 지방 의료 정책은 다뤘는데 사실 저는 그 이제 건축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예. 부동산학을 배웠는데 박사과정. 네, 근데 이시죠? 건축에서는 그 요즘 도시 건축 얘기가 많이 빠져 있는데 건축이 도시를 바라보는 기준은 이제 경제학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규모가 아니고 기능적인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도 살아가는 기계라고 불렀던 건축가가 있을 정도로 도시 기능이 중요한데 그 도시 기능의 8가지 중에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의료예요. 네. 생각해 보시면 의료기능 요즘 그래서 병세권, 의세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자기가 살아가고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병원이 중요하구나. 병원이란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병세권, 역세권이란 얘기를 한 거고 학교 교육 기능이 중요하게 되면서 학세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삶을 담는 그 도시가 그 기능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의 의료 기능이 없죠. 망실되고 예. 있다면은 그거는 그 도시가 의료 기능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사는 고령층들은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 도시가 더 이상 자기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또 되면서 수도권 서울로 몰리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원격 진료를 하게 되거나 뭐 음. 이런 부분을 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료 문제는 의료 산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산학연을 다루는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 이것도 넓게 가지치면은 부동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져왔어요. 교육도 저희가. 부동산 문제고. 예. 그래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후보가 직접 말한 거고 네.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는 이제 공공의료 강화하겠다는 그런 형식으로 뭐
이제 전반적인 공약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지역의사,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가 써 있어서 네. 저것도 후보가 얘기한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것도 그러니까 그냥 그 정책본부의 생각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음. 부분에 대해서도. 음. 사실은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고 예. 그냥 정책본부가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해법을 여기 담았던 것 같고 후보의 말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이재명 후보랑 간담회할 때도 이 비슷한 말을 했거든요. 네. 교육 기능이 없고 직장 기능이 없으니까 지방 나오는 거 아니냐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이 키우는 사람들이 출산하고 나서 20살 때가 되면은 다 서울로 보내는 이유가 일자리 기능이 지방에 없어졌고 일자리 기능이 없어진 거는 지방에 좋은 학교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좋은 학교 없어진 걸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학교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학원들도 많이 다 죽었고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의료도 죽고 있고 그리고 지방에 문화 기능도 없어져요. 네. 문화 예술 기능도 점점 위축되고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과정에서의 솔루션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기능적으로 수도권에 오는 건데 여기서 지방에 있는 취득세를 낮춰준들 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게 매력이 있겠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거니까 수도권에 짓거나 아니면은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뭐 네. 하겠다는 거라 가지고 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